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16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6세기의 국가기구의 관리자인 국왕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킨 기제 4가지 중에 3번째인 정통성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민의 동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앙집중화 과정 성공의 주요 지표들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저런 수단에 의해서 얼마만큼이나 문화적인 동질 집단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대중이 아니라 국왕, 관료와 궁정인들, 농촌의 지주들, 상인 등 넓은 의미에서 핵심 집단들이라고 설명했고, 세계경제의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16세기의 중심부 국가들은 이들 계층 사이에서 인종적 동질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반면 주변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집단에 속했던 여러 소수 집단들에 대해 국가기구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인입니다. 중세시대를 통틀어 교역 활동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집단은 유대인 집단입니다. 유대인들은 서기 800년에서 1200년까지 유럽 북부의 대륙 횡단 통로를 따라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의 국제 교역에서 큰 몫을 담당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역을 지탱해준 기둥이었는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유대인의 지위는 중세 말기에 꾸준히 저하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은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이 좀 더 강력한 중앙 집권 구조를 확립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시작했는데, 문헌에 의하면 잉글랜드에서는 1290년에, 프랑스는 14세기 말에, 스페인은 1492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유대인들이 추방당하지는 않았지만 교역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여러모로 약화되었습니다. 즉 13세기와 14세기의 유럽 전역에 걸쳐 유대인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역할은 전반적으로 쇠퇴하였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유대인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역할의 쇠퇴에 있어서 지리적인 불균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유대인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반면에 동유럽 그리고 남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유럽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중심부 국가에서는 유대인이 소멸하고 주변부 및 반주변부 국가에서는 유대인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에서 여전히 유대인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노동계급의 신분보다 더 높은 직업 가운데서 오직 상인의 역할만을 허용받았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도 도시국가들의 재정 능력이 쇠퇴한 결과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주요 상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지위가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492년에 스페인과 시칠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을 때 이탈리아는 그리스도교적 유럽에서 망명자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기구의 지배자들에게 유대인 문제는 재정정책 때 초기 중상주의의 딜레마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 유대인 상인들은 국가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대인 상인들에게 그들은 경쟁자였고 지주들에게는 채권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유대인 상인들과 지주들은 한결같이 지배자들에게 유대인을 제거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초기에는 종종 국왕이 나서서 이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을 정도로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국가 수입의 원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토착 부르주아의 힘이 중심부 국가에서 더욱 강해지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불관용은 점차 실질적인 법률적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경쟁자들의 손쉬운 목표물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념적 명분을 꾸며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근거로 유대인들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서유럽 군주들은 유대인을 추방하되 종교적인 면에서 약점이 적은 다른 집단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1290년 잉글랜드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을 때 국왕은 유대인 대신 이탈리아의 대부업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면 유대인 대신 들어온 이탈리아인들마저 잉글랜드에서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당시 잉글랜드의 해외 상인들이 잉글랜드의 도시민들과 합세했고 도시의 외국인 혐오증은 경제적 민족주의로 확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도시 부르주아가 없었고 이러한 공백을 유대인들이 메꿨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폴란드에서 폴란드인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산업들과 더불어 점점 다양해지고 있던 농업 기반은 상업 부르주아를 강화시켰고 그 결과로 인해 국왕은 상업 부르주아들을 정치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상업 부르주아들이 납세자로서 대부업자로서 그리고 상업적 파트너로서 군주제를 재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주의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군주들이 서유럽의 국가의 군주들보다 힘이 약했고 상인들의 힘도 더 약했지만 반면 농업 생산자들은 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동유럽의 문제는 황금 작물 생산에 점점 더 전문화하게 된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모든 다른 지역들처럼 상업 부르주아의 존재 유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화폐경제의 발전에서 상업 부르주아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유럽에서의 핵심 문제는 상업 부르주아가 주로 토착인이냐 외국인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토착인이었다면 그들은 국내 정치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외국인이었다면 그들의 이해관계는 주로 새로 부성하고 있던 발전 중심축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중심축들은 이후에 식민 본국으로 불리는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동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환영받은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동유럽의 토착 지주들이나 이곳에 존재하던 서유럽의 상인들 역시 동유럽의 불가결한 지역의 상인으로서 토착 상업 부르주아보다는 유대인들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유럽과 유사하게 토착 상업 부르주아가 힘을 얻게 되면 그들은 정치적 기반을 얻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제조업 부르주아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연적으로 국가 경제의 개방성을 줄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방성이 동유럽의 지주와 상인들의 공생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근대 초기에 동유럽 토착 부르주아는 쇠퇴를 겪었지만 농촌에서는 유대인들이 지주들의 대리운으로서 그리고 작은 촌락들에서는 상인이자 수공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유럽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체제 내에서 계급의 연합은 지배 집단이 주로 세계시장에 대한 1차 산물의 판매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이는 주변부 지역인 동유럽에서 작동한 기제이며 반면 국가의 정치체제 내에서 계급의 연합이 상공업적 이윤의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이는 주로 중심부인 서유럽에서 작동한 기제입니다. 이러한 초국가적인 정치적, 경제적 연합의 놀이개가 된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들의 상인들은 흔히 개신교도였는데 중앙 집권적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의 탄생과 관련하여 16세기와 17세기에
전 유럽적인 이데올로기 논쟁, 즉 종교개혁 때 반종교개혁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 다시 농업화된 지역들은 반종교개혁이 승리를 거둔 지역이고 대체로 산업화된 국가들이 개신교 국가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는 그 중간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장기적 결과는 이념적 타협이었습니다. 독일은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프랑스와 벨기에는 극히 소수의 개신교도를 갖게 되었지만 일정 집단들이 신봉할 수 있는 반성직적이고 자유사상적인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데 가톨릭과 개신교와 관련해서는 다른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영상 시리즈의 주제인 유럽 세계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발전에 의해서 개신교는 종교개혁 시대의 상당 부분 강한 민족국가의 구조 안에서 상업자본주의의 팽창을 옹호하는 세력과 동일시되었으며 또 이들 세력이 우세한 국가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스페인 또는 이탈리아나 헝가리에서 이들 세력이 힘을 잃게 되었을 때 개신교 역시 쇠퇴했으며 그것도 급속히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수출 농업의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요인들은 가톨릭의 재확산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16세기 말에 이르면 서북 유럽은 세계경제의 중심부가 되었고 동유럽은 주변부가 되었으며 남유럽은 그 방향으로 빨리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국면들과 정치 경제적 국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의 진화 과정을 당시 유럽 세계 경제의 가격혁명의 두 단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첫째, 루터의 종교 개혁은 독일 및 네덜란드에 국한된 1520년에서 40년까지의 시기에 발생한 중유럽의 은생산의 증가와 관련된 국면. 둘째, 칼뱅의 종교 개혁은 1545년 이후 약 1세기 동안 발생된 아메리카의 은혜 유입과 연결된 국면. 그리고 한 쌍을 이루는 이 두 개의 국면이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 잇따른 구조적 요구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에서의 반종교개혁의 승리 역시 종교적 국면들과 정치 경제적 국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폴란드에서는 토지귀족이 계급 독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시기와 가톨릭이 공세를 취한 시기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폴란드가 확고한 가톨릭 국가가 된 것이 폴란드가 세계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주변부가 되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개신교도들은 반종교개혁을 사회적 후퇴로 간주했는데 반종교개혁은 사회적 후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종교개혁은 개신교만이 아니라 르네상스와 결부된 인문주의의 다양한 세력들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반종교개혁은 이탈리아에서는 반르네상스였는데, 예를 들면 로마 교황청은 르네상스 시대와 결부된 모든 과정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반종교개혁의 승리는 북부 이탈리아를 세계경제의 반주변부로 변화시키는 구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전력을 기울여서 근대성의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초국가적 기구인 교회가 똑같이 초국가적인 경제체제의 등장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국가적인 경제체제는 특정 중심부 국가들의 강력한 국가기구를 창출해서 그 정치적 힘을 얻었는데, 그러한 진전은 이들 국가 안에서의 교회의 위상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유럽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성공을 확실하게 만든 것이 주변부 국가에서의 교회의 성공이었습니다. 1648년 이후 종교개혁의 전쟁 열기가 식어버린 것은 양측이 지쳐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지리적 분업,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로의 분화가 세계경제의 근원적인 추진력의 자연스러운 실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16세기의 일부 군주들은 관직 매매 관료, 용병 군대, 왕권 신수설, 그리고 종교적 통일성으로 막강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군주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이는 세계경제 내의 노동 분업에서 그 지역이 떠맡은 역할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근대 세계체제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범세계적인 노동 분업 위에 구축되었는데, 이 노동 분업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다양한 영역들,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는 특별한 경제적 역할을 떠맡았고 상이한 계급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 상이한 노동 통제 방식을 발달시켰고 그 체제의 작동으로부터 불균등하게 이득을 얻었습니다. 둘째, 정치적 활동은 주로 국가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들은 세계 체제 안에서 떠맡은 다양한 역할의 결과로 제각기 상이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 중심부 국가들이 가장 중앙 집권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영상들에서는 16세기 전체를 하나의 과정,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각 지역들이 주변부, 반주변부 또는 중심부가 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